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정책 질의를 진행했고 내일과 모레 본격적인 증액 감액 심사를 벌입니다.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고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야 하고 그런데도 속도는 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쟁에 치우쳐서는 어림도 없는 작업입니다. 정쟁 대신 민생에 더욱 힘써주기를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기령 앵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내일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사건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돼 이르면 내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보름이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내곡동 땅의 사업지구 지정을 몰랐다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에 대해 민주당은 오 후보가 시장 시절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개발 방향도 바꿨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내곡동 땅 보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된 의혹 검증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17조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걸로 결론 냈습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의 위험보다 접종했을 때의 이득이 훨씬 크다며 계획대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판단도 유럽의약품청 EMA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위험을 높인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계획대로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현 국내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속하여야 함을 권고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얻는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뒤 혈전 발생률이 평소 수준보다 낮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일반 통계치를 넘는 특이 혈전 사례는 추가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건수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더 많이 보호되는 것으로 보여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희귀 혈전증은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55살 미만 여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장 2분기 접종 대상 가운데 유치원 교사나 승무원 등 젊은 여성 사이에 접종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극히 드문 사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특정 증상이 나타나는지만 잘 관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0만 건당 한두 건 정도로 드물기는 하지만 보면 천둥이 치거나 망치로 뒷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굉장히 심한 두통이 발생할 경우는 MRI나 CT를 찍을 수 있는 정도 규모의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 국내 혈전 사례 2건 가운데 60대 사망자는 일반적인 혈전증으로 백신이 원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20대 응급요원은 뇌정맥동 혈전증으로 희귀 사례에 해당해 백신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2명에 대해서는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현재 2명 모두 상태는 호전됐는데 백신 연관성이 인정된 만큼 국가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하지 말고 접종에 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시설, 환자, 종사자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첫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접종을 받습니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회의 수행이 확정된 청와대 관계자들도 함께 접종합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고 대다수 유럽 국가도 접종을 재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전 준비가 잘 됐고 체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져 초기 접종 속도도 빠르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속도를 원래 계획보다 높여나가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백신 수급도 원활히 진행되면서 2분기에는 접종 대상을 대폭 늘려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이상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자신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문 대통령 접종 일자가 하루를 다툴 만큼 긴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 첫날 문 대통령 부부가 솔선의 접종을 받는 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YTN 나인수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과 혈전의 생성. 방역당국은 연관성이 없다며 거듭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백신을 둘러싼 궁금증,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를 연결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생성 논란에 대해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연관성이 없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65만 건 이상의 백신 접종이 일어났고 이 중에 90% 이상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의 혈전과 관련된 이상 반응이 보고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혈전에 관련된 질환이 보고되는 숫자를 보면 10만 명당 100명 이상이고 60대 이상에서는 이게 한 4,500명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증상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20대에서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빈도로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 이게 또 이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기에 치료를 하면서 치료가 가능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전이라는 건 의자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생기고 쪼그리고 있어도 어떻게 하다 보면 생기고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씀입니까? 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혈전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 빈도를 보면 예. 백신 접종 이후에 생긴 혈전증이 실제로 백신에 의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지가 않고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 뇌정맥동 혈전증 이런 것들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겁니까?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백신에 의한 그런 부작용이 아니라 예. 실제로 폐혈증과 같이 중증의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 잘 조절이 안 되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맥동 혈전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드문 질환이지만 백신과의 인과성 자체가 이전에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20대에서도 드물지만 발생이 가능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백신과의 인과성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두 건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예, 실제로 이제 백신과 인과성이 있는 그런 몇 가지 질환이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예.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인데 이것은 코로나 백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드물지만 긴장하고 관찰해야 되는 그런 이상 반응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러한 아나필락시스 발생은 100만 명당 10건에서 11건 정도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히려 발생 빈도가 더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접종 과정에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실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관련된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신 거고 여기에 정부랑 같은 걸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까? 예, 물론 이제 이 위원회의 운영은 정부가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분들은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논의하는 과정이 자유롭고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논의 과정에 대한 공유나 또는 결과의 발표도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상 반응 신고를 보면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많고 여성이 남성보다 또 많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접종 이 대상자 중에 여성이 많은 것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의료기관의 이 경우에 요양기관에 입원해 계신 그 고령층의 이 대상인 경우도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기관 자체는 그 종사자들이 특히 이제 간호사와 같은 이 특정한 직군에서의 여성 종사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접종 대상 자체가 그러니까 분모가 여성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에서의 발생이 많은 것 같고 또 이런 고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증상들은 아무래도 건강한 면역 상태의 젊은 층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은 젊은 층에서 이런 국소적인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좀 필요하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만 65살 이상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입원자들, 입소자들 또 종사자들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접종에 동의하신 그 비율을 보니까 한 76.9, 한 77%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꽤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네, 여전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아무래도 파이저 백신보다 덜한 것으로 보고가 됐고, 예. 그리고 여러 그 부작용 사례들이 여러 나라에서 보고가 되면서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 실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보호 효과, 예방 효과가 파이저 백신에 못지가 않고 실제로 1,000만 명 이상이 접종된 영국의 데이터들을 보면 안전성이나 효과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미국의 데이터에서도 보호 효과가 80% 이상이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 백신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수는 좀 우리가 과도한 걱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서 언론들도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엄중식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징계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 개발공사에 취업한 전직 LH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전북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서둘러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지 2시간 30분 만입니다. 어떤 물건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신도시 관련인가요? 어디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전현직 직원들이 이번 투기 의혹에 연루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LH 전북본부. 지난 9일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어 이번 전북경찰청까지 2번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얘기 좀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전북경찰청이
부패방지 권익위법 등 혐의로 입건한 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은 지금까지 모두 2명. 경찰은 이들 직원이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전북의 한 개발지역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LH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으로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의 젠걸음도 그만큼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 개발공사에 취업한 전직 LH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는 LH 재직 시절 수원, 경남, 대전 등에서 몰래 LH 아파트 15채를 사들였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 측은 이 직원이 입사 당시 징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인사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경찰이 오늘 전현직 LH 직원 3명을 불러서 투기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LH 현직 직원이 수사관들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합니다. 투기 의혹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투기 혐의를 아예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국민들께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뒤 다른 현직 직원이 짧은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전직 직원 1명도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전 현직 LH 직원 15명의 1차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 2017년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경찰이 내사 혹은 수사 중인 투기 의혹 대상자는 공무원 40여 명을 포함해 3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운영을 시작한 신고센터엔 일주일 만에 3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20건 정도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까지 LH 투기 의혹에 연루돼서 소환 조사를 받은 전 현직 직원은 모두 6명입니다. 이른바 전북 원정 투기의 핵심 인물들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LH 직원. 투기 혐의 인정 안 하세요? 내부 정보 이용하셨어요? YTN 취재 결과 지난 2004년 LH 전북본부 총괄부장을 지낸 유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도 전북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LH 현직 직원인 부인과 함께 지난 2018년 1월 광명시 노은사동 땅을 사들여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또 다른 원정 투기 핵심 인물인 현직 직원 모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모 씨는 부인뿐만 아니라 전직 LH 직원이기도 한 육촌형과 형수, 그리고 사촌 관계인 세자매와 함께 노은사동 일대 토지를 집중 사들여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특히 투기 의혹으로 대기 발령 조치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형수가 모 씨의 이웃 주민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원정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경찰은 원정 투기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절차적인 정의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 이어서 퇴근길에서도 또 대검 부장회의 방식을 비판했다고요? 네,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절차적 정의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언 연습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를 회의에 참여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비공개 회의 내용과 결과가 특정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출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상당한 기간과 규모로 합동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흐지부지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앞서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전하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도 박 장관은 대검 부장 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절차적인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이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검찰청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박의 입장을 밝혔죠. 네, 대검은 이번 결정이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건 본인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며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대검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직접 수사에 대한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도록 합동감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대검을 향해 유감을 표하고 합동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에 박범계 장관이 대검 간부 회의에 나온 결론을 다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먼저 발표가 된 건데, 뭐 검찰국장이 대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번에 개최된 대검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등과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을 합동 감찰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작을 해보려고 시도한 의혹이 분명히 있다. 네. 장관으로서는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되겠는데 대검 간부회의가 이런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보라라고 해서 대검 간부회의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거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다 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그 방식은 대검 확대 간부회의, 대검 부장회의라고 표현합니다. 부장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또 조남관 대행 같은 경우는 고검장까지 불러서 간부들 다 모아서 하겠다라고 뭐 그까지는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박범계 장관도. 이제 문제는 내용적 측면을 뭐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어차피 불기소 결정을 하든 기소 결정을 하든 그것은 받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토론하고 결정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 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특히 가장 문제됐던 거는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된 검사가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 검사가 공범입니다. 그 검사가 시켰다는 거죠. 교사범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김모 씨, 증인 김모 씨의 모해 위증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야 되고 그것에 합당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시켰다는 사람이 왔으면 아니라 그러죠. 했기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지금 그걸 불렀다는 것은 문제다. 두 번째, 결과가 나고 바로 그게 보도가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보안각서 쓰고 안 하기로 했는데 누군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외부로 유출했다. 이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좀 아무래도 검찰 쪽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좀 터놓고 얘기를 하십시다. 아무튼 기소를 하라는 건데 검찰이 불기소로 자꾸 가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요. 그렇죠. 내용은 불만이니까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절차가 문제가 있어라고 계속 트집 잡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검찰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검찰은 사실은 이제 박범계 장관의 뜻에서 좀 플러스한 거는 일선 고검장까지 합쳐서 그건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10대 2대입니다. 이 기각이 뭐 이제 기소하지 않겠다가 10이고요. 기권도 2가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기소 2명이 있는데 소수견이 나와 있었네요. 그렇게 이제 표결을 하고 심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보이는 거고, 다만 이제 박범계 장관이 절차적 정의 부분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검찰이 자신의 식구에 대해서 기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다른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니 간부회의를 다시 열어서 결정해라고 그랬는데 대검 간부회의가 다시 또 옛날 걸로 갖고 왔으니 이거 안 된다라고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지휘권 행사는 또 안 했습니다. 장관도. 뭐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그러니까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 행사.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요. 검찰총장을 지휘하거든요. 지금 검찰총장은 조남관 대행이 있습니다. 대행한테 지휘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미 지금 지휘한 거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다른 좀 지휘를 하기에는 또 오늘이 마지막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뭐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서부터 쭉 이어져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조남관 총장까지 오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미 다 회의 토의를 거치고 그렇죠. 결론을 내린 건데 그걸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거는 좀 무리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 입장을 좀 잠깐 들어보죠. 제가 지휘한 내용이 다시 판단해 보라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절차였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만은 최종 판단을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전에 대검 간부회의 한번 다시 넘겨서 얘기들 해봐라. 그렇죠. 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안 시켜봐라. 가만히 있겠냐 이런 뜻입니까? 아마 이런 뜻이 또 있을 거예요. 박범계 장관도 판사 출신입니다. 이 건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6천여 건에 해당하는 감찰 보고서를 일일이 다 봤다고 뭐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 SNS에 공개되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판단을 한번 한 것 같아요. 새롭게 이거 법조인이라면 새롭게 다른 판단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던졌을 수도 있고요. 새롭게 한번 너희들이 높은 사람들이 와서 판단해봐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게 기소가 돼야 되는데 본인이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간에 검찰에게 한 번 더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강력한 수사지휘권 행사보다는 그래도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보이는 그런 어떤 고검장 회의나 지금 대검 간부회의로 했죠. 그걸 통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끝까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막 그런 의미로 좀 보입니다. 뭐 젊은 소장파 검사들이 흥분할 수는 있지만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다시 얘기를 해봐라. 그런 뜻일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그나저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아마 오늘 밤 자정이 시효 만료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럼 다시는 뭐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가 되나요? 일단은 형사 사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형사 사건이 모해 위증죄가 공소시효 10년입니다. 오늘이 10년이 되는 날이고 교사죄도 공범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형사 사건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합동 감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합동 감찰은 사실 무제한입니다. 아마 한명숙 전 총리의 지금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조작했다는 그 2011년 때 있었던 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모두 감찰이 가능할 겁니다. 감찰 결과로 이제 징계는 가능한데 또 감찰
검찰 그 징계 시효도 3년입니다. 옛날 거는 불가능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뭔가 이 감찰이나 조사를 방해했던 게 있다면 그거는 이제 징계를 통해서 또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 시효는 끝났고 네. 감찰해야 되는데 감찰 시효도 끝나면 또 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또 나중에 이런 게 또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수십 년 후에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예. 그렇죠. 그건 뭐 시효가 없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일단 합동 감찰이라는 거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합동 감찰이라는 게 뭐 범위를 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2011년도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때부터 그때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검찰이 증인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소환을 하고 조서는 만들지 않고요. 계속 밖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또 가족하고도 부적절하게 만나고 있고 이게 수사 관행인데 부적절한 관행 아닌가? 또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특수수사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게 불법 요소는 없는지 이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게 첫 번째 이제 감찰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거 말고도 이 사건 지금 감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요. 이게 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검에 인권감독관에 넘겼다가 뭐 이문정 검사 받다가 대검에 갔다가 이게 좀 피하라는 모양새도 있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지금 됐는지 또 이번에 그 수사검사가 참석했던 그 부분하고 언론에 유출된 부분까지 모두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합동감찰의 요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들을 수시로 불러내고 또 그 가족들도 만나고 또는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기록은 또 어디 갔는지 또 안 맞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감찰을 한다. 근데 대검이 저렇게 한결같은 입장을 보인다면 감찰이 이게 어떻게 쉽게 진행이 될까요? 또 갈등만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감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검사들이 하는 거예요. 대검에도 검사가 있고요. 법무부에도 감찰을 하는 사람들도 검사이기 때문에 뭐 소수의 인원으로 감찰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봤지만 임원정 감찰정책연구관입니다. 수사권 없이 지금 해가지고 결론이 그렇게 나질 않았습니다. 혼자서 하긴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하긴 하지만 결론이 날지 또 원하는 결과가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는 또 의문입니다. 이번에 대검 간부에 봐서도 알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나저나 검찰총장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 선거 시한이 아마 오늘 마감인데 이 뭐 검찰 사람,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신임하는 사람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대표적으로 이제 장관이 나름대로 신임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덜컥 올려놓으면 또 검찰 내부에서 막 요동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한 4-5분이 지금 거론이 되긴 해요. 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이성윤 지검장, 한성수 감찰부장도 거론이 되고요. 조남관 지금 검찰차장도 대검차장도 뭐 얘기가 그대로 되고 이어서 하는 거. 되긴 한데 그래서 지금 상황상으로는 조남관 차장을 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 결과. 그렇다면 이성윤 지검장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또 검찰 내에서 반발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한동수 감찰부장 하기에는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이 없었거든요. 또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도 판사 출신인데 검찰총장도 판사 출신 하기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검찰청법상으로는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면 가능해요. 검찰 아니라도 되고 변호사라도 되고 저도 가능합니다. 사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15년 이상만 되면 경력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뭐 진행되는 건 뭐 지켜볼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을 파고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권 단일화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가세해 민주당과 협공에 들어갔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구 지정을 전혀 몰랐다는 오 후보 해명에 과거 시찰 정황은 물론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07년 2월 12일 날 내곡 지구를 시찰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 후보의 발언이 담긴 서울시 의회와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까지 뒤져 추가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의 상태,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오 후보가 적극 개입하고 국토부와 협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신 오 후보에게 화력을 집중하며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거짓 해명을 입증할 자료는 차고 넘쳐납니다. 오 후보와 단일화 여론조사에 나선 안 후보도 협공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 후보는 단일화를 앞두고 도리가 아니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자제하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공격의 화력을 집중하는 후보가 가장 버겁고 무서운 상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처가 땅이 포함된 내곡지구 개발 사업이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사업으로 지정됐다는 정부 문서를 공개하며 셀프 보상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 공격에 집중하는 건 안철수 후보보다 상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안 후보의 뜻이 맞아떨어지면서 뜻밖의 공동전선이 구축됐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죠. 문제가 된 내곡동 땅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안서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시 국토해양부로 보낸 공문인데요. 오 후보 주장대로 문서 하단에는 주택국장 전결로 결재된 내용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의 뒤쪽 문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문서 경유자인 오세훈 시장의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서명이 필요한 문서를 주택국장이 보고 없이 국장 전결로 처리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 후보가 내곡동 땅의 택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07년 3월 6일 서초구 의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인데요. 당시 오 후보가 시장으로서 서초구청의 행사에 참석한 뒤 내곡동 현장을 시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에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시장에게, 현장에 온 시장에게 건의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현장까지 시찰해놓고 내곡지구 개발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오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 오 후보에 의해 보금자리 주택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는 주택국장의 당시 발언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09년 10월 16일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주택국장은 보금자리 주택 내곡지구 발표 사흘 전이었던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것은 맞지 않느냐, 산자락에 산속에 어떻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 있겠느냐 해서 우리 시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가는 데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배제해야겠다.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 이래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내곡동 땅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 후보 측도 반박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료입니다. 서울 내곡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인정하는 안에 대해서 조건부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곡동 땅의 보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정책에 따른 것이란 주장입니다. 따라서 셀프 보상 의혹은 실체 없는 흑색 선전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용선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 등의 의견을 받아서 내곡동 지구 개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면서 전체 논의 과정 가운데 하나만 잘라내서 말장난하고 있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각 후보 캠프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면서 내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가운데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누가 되든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치열해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운명을 가를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중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도와 경쟁력을 기관 두 곳이 각각 800명씩 모두 3,2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합산하는데 표본수가 채워지면 여론조사는 종료되고 곧바로 최종 단일 후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론조사와 동시에 두 후보의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안 후보를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깎아내렸고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며 오 후보를 자극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서울에서 야권의 8연패가 더 이상 이어지는 것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두 후보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위해 추진됐던 후보 회동도 여론조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의 회동 제안에 안 후보 측이 서로의 정당을 교차 방문하자고 역제안하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여론조사 진행 중에 당사 교차 방문이 왜 필요하냐고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일화 결과에 따라 향후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어느 정당이 쥘지 결정되고 패배한 쪽은 정치적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한 이유도 여기 있는데 깊어진 감정의 골은 단일화 이후에도 쉽게 메워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보궐선거전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공방이 거세지면서 지역 주요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논의는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LCT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매 경위를 명백히 밝히라는 비판에 이어 이번엔 지난해 4월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사고도 최근에야 입주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는 박 후보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고급 아파트를 굳이 1년 가까이 비워두고 생활하기 불편한 화랑 사무실에서 주거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일대 대지 도로 임야 총 15필지 1316평에 달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한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일축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문제가 더 많지 않으냐고 질타했습니다. 큰 시세 차익을 보게 됐다며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 때문 아닙니까? 정말 부도덕한 사람들 민주당에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산 선거판이 LCT 공방으로 집중되면서 민주당이 초반 논의를 주도했던 가덕도 신공항 얘기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각종 의혹을 두고 정치 공방 일색이 된 선거판에 지역 현안이 완전히 덮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여론조사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이 선거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답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는 사이 박형준 후보와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을 때리면 때릴수록 김영춘 후보는 주목을 덜 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당 간 후보 간 설전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먼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 여론조사에 들어갔죠. 안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거론하며 자신이 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향해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이 박 후보의 남편이 과거 일본 도쿄에 아파트를 보유했던 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라지만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이 아줌마라는 표현이 여성 비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4선 국회의원의 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여성 정치인도 아줌마 소리 들어야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안 후보의 발언 들어보실까요? 저라도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 박영선. 예. 논란이 일자 안 후보, 나는 집 없는 아저씨라고 해명했네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성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비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자신은 모르고 국장이 알아서 결정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일입니다.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정의당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와 오만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부산 역시 설전이 치열한데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딸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승현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 박형준 씨 부인 되는 분하고는 1996년도부터 친분이 있기 때문에 울었어요. 제 기억이 나요. 부산 사투리로 쌤 우리 딸 꼭 붙여주이소. 그리고 기억을 그렇게 사진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울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뭐 이런 걸 갖고 우시냐고 제가 그랬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 전 교수가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적이 있다면서 신빙성부터 검증하라고 맞섰는데요. 또 박 후보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교수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박 후보가 고발에 앞서 홍익대에 확인 전화만 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번 논란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축구 한일전을 위해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최대 5천 명이 입장할 거로 예상되는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방역 대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얼굴 전체를 가리는 페이스 쉴드에 마스크까지 겹겹이 쓴 선수들. 10년 만에 열리는 한일 친선 축구 경기를 위해 우리 대표팀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선수와 관계자 30여 명은 코로나19 타액 검사와 소지품 확인 등을 모두 마치고 도착 후 2시간여 만에 공항을 나섰습니다. 대표팀은 숙소가 있는 요코하마로 이동해 인근 연습장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코로나19 속에 열리는 이번 시합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취재진을 포함해 외부인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1인 1실에 머무는 것과 함께 사우나 등 공용시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 축구협회가 조직위원회랑 같이 해갖고 딱 버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외부와의 접촉 절대 없이 가서 우리 팀이 훈련하고 경기하고 돌아올 수 있게. 일본 축구협회는 경기 당일 최대 5천 명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객을 포기한 일본 정부에게 이번 경기는 올림픽에 국내 관중을 입장시킬 수 있을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このコロナ対策というものを国や東京都としっかりと連携をして本当の意味でのオールジャパンの体制でしっかりと
ワンチームになって 손흥민 등 해외파 주전 선수가 빠졌지만 월드컵 2차 예선을 준비하는 평가전으로서 오는 25일 경기 결과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계속해서 도쿄 올림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외 관중을 받지 않는 대신 올 여름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17조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에서 오는 관중 없이 그대로 도쿄올림픽을 연다. 이 배경은 뭐고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또 일본에서는 지금 코로나의 감염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예. 또 해외에서 이 유입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인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포함해서 4개 단체가 공식적으로 해외 관객 유입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일본 국내에서도 해외 관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약 85%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일본 국민들 속에서는 지금도 오히려 올림픽을 중지하거나 연기해야 된다라는 이 지지율이 약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어려운 선택이겠지만 이번에 현재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해외 관객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손실들도 많이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외에서는 관객이 못 온다고 치고 일본 내에서는 관객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제한 문제는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4월 말까지로 결정을 미뤘더군요. 네, 실질적으로는 관객들을 100%를 들어넣는지 그렇지 않으면 50% 정도만 입장을 시키는지 안 그러면 무관중으로 하는지 이런 안들이 있는데 일단은 4월 말까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50% 정도로 제한을 해서 하겠다는 게 좀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수도권에 발령돼 있던 코로나 긴급사태를 오늘 0시에 아예 해제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아마 25일 날 성화 봉송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약 70일간 현재 긴급사태를 해왔었고요. 어제자로 이걸 해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약 1000명 정도가 계속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역 대책 없이 이 성화 봉송 때문에 현재 이것을 해제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일본에서 여론에서도 약 51% 정도가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긴급 사태 속에서 성화봉송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림픽 때문에 이 긴급하게 했다라고 해서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코로나19뿐 아니라 방사능의 위험성 때문에 성화봉송 일본 전 국토를 누비는 것은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게 후쿠시마에서 처음에는 부흥 올림픽이라고 해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성화봉송이 시작되는 제2빌리지라는 곳에서 실제 시작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지금도 방사능 수치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무관객 상태에서 성화봉송 기념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이 받아서 실제 성화봉송을 시작하기로 했던 주자들 중에 일본 여자 축구 대표들이 있었는데 이게 취소하는 사태가 되었고, 일본 지방에서도 몇 군데에서는 성화봉송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좀 이게 현재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 성화봉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 성화봉송 첫 주자가 누구일지 안개 속에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동원된다든지 그리고 방사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론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여전히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나 뭐 농산물 같은 게 들어올까 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올림픽 선수촌 메뉴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그냥 사용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계속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일본 올림픽위원회에서는 2년 전부터 이미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쓰겠다라고 벌써 선언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지금도 모든 검사 제품 중에 약 7% 정도에서 세슘이 계속 검출되고 있고, 그리고 현지에서 수산물에서도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은 해외에 후쿠시마산
실제 이 수산물을 거의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방사능 대책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림픽 관련돼서 식자재로 쓰겠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이것은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선수들이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 한국에서도 많은 여론으로 일본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계 올림픽이 치러지고 그다음에 패럴림픽도 치러지는데 이 둘 다 해외에서 오는 관중이 전혀 없이 치른다 그러면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실 규모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네,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이대로 올림픽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약 47조 원 정도의 손해가 있다고 그랬고요. 예. 이번에 해외 관객을 받지 않음으로써 약 해외 티켓이 60만 장 이상이 지금 팔려 있는데 이것에 환불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현재 계산을 보면 약 17조 원 정도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또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무관객이 될 수도 있고 또 방역 대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실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은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요즘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번호를 등록한 입주민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무인 주차 시스템을 마련했죠. 그런데 외부인이 입주민의 차량 번호판을 무단 복제해 사용했는데도 이 시스템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종이로 만든 허술한 번호판이었는데요. 해당 업체는 문제를 인정하고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서자 차단기가 열립니다. 잠시 뒤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번호판에서 뭔가를 떼어낸 뒤 자리를 뜹니다. 알고 보니 입주민의 차량 번호판을 종이로 몰래 복제해 자기 차에 붙여놓은 겁니다. 40대 남성 A씨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한 달 가까이 썼습니다. 열차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아파트가 타는 곳과 가깝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월 중순부터 2월 10일까지 온도 확인하니까 7번인데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문제는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무인 주차 시스템이 종이와 실제 번호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취재진은 해당 아파트와 같은 업체의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설에서 종이 번호판으로 통행이 가능한지 시험해봤습니다. 일반 종이에 인쇄한 시설 소속 차량 번호판입니다. 외부 차량에 부착해 주차장 출입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주차 관제 카메라에 접근하니 곧바로 차단기가 올라갑니다. 승합차로 등록된 번호판을 복제해 미등록된 소형 SUV에 붙인 건데 무사 통과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은 출입 차량과는 관계없는 가짜 번호판을 인식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무인 주차장 보안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무인 주차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는 전국 공항과 아파트, 대형 쇼핑몰에 해당 기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국내 1위 업체라 홍보하면서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시스템의 오류를 인정하고 보안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로 번호로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따로 종이인지 번호판인지 구분은 어렵다고 하시고요.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홀로그램을 인식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주말에 뜨거웠던 만평입니다. 집 가진 사람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계엄군이 되어서 마구 폭행을 가하는 만평. 비난이 이니까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입장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문은 언제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5.18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 과연 이게 진심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문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5.18 기념식을 밀어붙이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다고 한다. 이거는 사실상 사회주의 세상을 실현하자는
그런 노래였다라고 칼럼이 실렸습니다. 외부 칼럼입니다. 뭐 신문사의 입장하고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칼럼이 또 실립니다. 보십시오. 5.18의 신화를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5.18은 민주화 시위도 되지만 좌익 사상범이 갇혀있는 광주교도소를 계속 무장 공격했던 도대체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일면도 있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을 그대로 실은 게 왜 심각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5.18 교도소 습격설은 거짓말이다라고 벌써 2020년 5월 달에 신문에 다 났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교도소를 습격했다고 이름을 바꿔치기 했던 것도 다 들통이 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예 2년 전에 광주교도소를 시민들이 습격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전두환 회고록에서 빼야 된다라고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은 7월 달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뉴스가 다 나온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칼럼을 그냥 실은 겁니다. 또 이 만평도 한번 보시죠. 같은 맥락입니다. 8.15 도심 집회를 허용해서 코로나19가 번졌다. 그 판사를 여론이 비난하는데 갑자기 그 판사를 친문 코로나 계엄군이 두들겨 패는 만평이 실렸습니다. 보여드린 대로 꾸준히 광주를 비하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문은 천주교 대구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보십시오. 1984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와서 바로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에서 식장으로 또는 미사장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금남로와 도청 앞으로 갔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간곡하게 한국의 상황을 전달한 거죠. 거기서 교황은 자신의 목숨을 바친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교황의 기도를 신문사의 사장 신부님은 제대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그동안 2번 연기된 끝에 오늘 오후 발사됐습니다. 기지국과의 첫 교신도 이루어져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 차세대 중형위성이 실린 소유주 로켓이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3시 7분, 엄청난 수증기와 화염을 내뿜으며 로켓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짙은 구름 속으로 진입한 뒤 바로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1단과 2단 로켓이 분리되고 마지막으로 궤도에 진입한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 102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드 기지국과 첫 교신에 성공합니다. 발사 성공하고 위성이 제 궤도에 투입됐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위성의 모든 부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이제 대전까지 와야 됩니다. 지난 주말에 발사 예정이던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소유주 로켓 상단에 문제가 생기며 카운트다운이 중단됐고 두 차례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0.5m급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앞으로 6개월간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영상을 제공합니다. 특히 내년 초에 발사될 2호와 함께 국토자원관리와 재해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정부 주도의 우주산업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목적으로 기획된 첫 사업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설계한 위성 본체화 시스템을 항공우주산업이 이어받아 2호부터는 독자적인 생산에 나섭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6365님,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부동산 투기하는 공직자는 어떤 이유든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4월 보궐선거가 이제 16일 남았는데요. 1370님,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선거 운동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서로 매일 칭찬 한마디씩 하는 건 어떨까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도쿄올림픽 해외 관중 없이 치러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2071님, 올림픽은 지구인의 축제인데 코로나가 극복될 때를 기다려서 개최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1967님, 일본 정부는 왜 올림픽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또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시 생각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흔히 장애인 콜택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세종시에서 이 콜택시가 인권 침해와 폭행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네, 말이 콜택시지 숫자가 모자라서 불러도 소용이 없고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이 아니어서 제대로 타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로또 콜택시라고도 하죠. 이번 세종시를 계기로 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